벨 에포크,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 열강이 누리던 황금 시대를 말합니다. 유럽은 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강대국 간 전면전 없이 협상과 타협, 경제 성장과 신기술의 발명을 통해 평화로운 번영을 누렸죠. 그러나 그 황금 시대는 1914년 6월 28일 한 발의 총성과 함께 산산조각 납니다. 유럽이 평화를 누리던 시절에도 동남부 발칸반도는 19세기 이후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발칸반도는 14세기부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오스만 제국의 쇠퇴가 명확해지고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자 1829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각 지역이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오스만의 지배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칸반도 북쪽의 강국 오스트리아도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는데요. 오스트리아 제국은 186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이후 기존 게르만족 위주의 제국을 역내 두 번째 세력을 가진 헝가리인과 공동 경영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개편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열강 사이의 식민지 경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고 있던 발칸반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명 동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책의 주요 거점은 보스니아였습니다. 발칸반도는 남슬라브계 민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며 슬라브계 민족의 보호자를 자처했는데요.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길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스니아에서 반오스만 봉기가 발생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를 강경하게 진압하려 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개입하는데요.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를 점령했고 러시아는 이 점령을 지지합니다. 공통된 이해관계 속에서 두 나라는 일시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보스니아가 오스만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그동안 주유계층이었던 무슬림 인구 다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정교의 신자인 세르비아계 인구 비중이 높아지며 보스니아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 세르비아계가 아닌 인구 비중이 더 적은 크로아티아계와 손을 잡고 세르비아계를 정치적으로 배제, 사회 경제적으로 차별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종교,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처럼 가톨릭을 믿고 있었고 크로아티아계도 주로 가톨릭을 믿어 제국의 정체성과 더 잘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크로아티아계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을 보여 체제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죠. 반면 정교회를 믿는 세르비아계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제국은 이들의 세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보스니아 남쪽에 위치한 세르비아는 슬라브계 민족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이전부터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죠. 이들은 곧 대세르비아주의를 내세우며 옛 영토의 회복과 남슬라브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세르비아계 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보스니아의 합병도 그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보스니아 내부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열렬히 호응했고 세르비아의 후원자였던 러시아 역시 입장을 바꿔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 점령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했으며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간의 긴장은 빠르게 고조됐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앞서 말했듯이 식민지 경영 대신 발칸반도를 선택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정교회와 슬라브 민족주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러시아와 경쟁 중이었죠. 이런 가운데 발칸반도를 포기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남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1908년 보스니아를 공식적으로 합병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해결사를 자처하며 등장한 인물이 바로 프란츠 페르디난트 폰 웨스터라이 대공,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는 일명 대오스트리아 합중국이라는 방안을 제시하며 제국 내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해 기존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배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언어와 민족을 고려해 자치국으로 구성하고 이를 합스부르크 가문의 깃발 아래 하나로 묶어 연방제국가로 재편하자는 방안이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그 국명처럼 독일계와 헝가리계가 국정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정작 제국 안에서 두 집단의 인구 비중은 약 44%에 불과해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국정에서 배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다른 여러 민족들은 체제에 불만을 갖게 됐죠. 이런 와중에 19세기 이후 민족주의가 유행하자 불만은 급속히 커졌고 제국을 내부부터 위협하게 됩니다. 이에 각 민족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을 주고 권리를 확대시켜 내정을 안정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방안은 황태자 혼자 구성한 것은 아니었고 여러 학자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1906년 아우렐 포포비치가 구체화합니다. 그러나 페르디난트 황태자의 이러한 방안은 제국 내부의 세르비아계와 대세르비아주의를 내세우던 남쪽의 세르비아를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치권의 확대와 민족 독립의 추구는 방향 자체가 달랐던 것이죠. 한편 세르비아는 1903년 쿠데타가 일어나 아예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새 왕조는 적극적으로 팽창 정책을 펼치며 마케도니아와 코소보를 획득, 불가리아에도 타격을 주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발칸반도의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을 크게 고무시켰고 곳곳에서 다양한 민족주의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검은손이라는 비밀 결사가 있었습니다. 검은손은 1911년 5월 세르비아군 장교 디미트리에비치를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입니다. 테러리즘을 통해 대세르비아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여기엔 1903년 쿠데타를 주도했던 장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핵심 인물로 참여했으며 과격한 수단조차도 망설이지 않는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던 검은손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새로운 표적으로 삼게 됩니다. 검은손이 황태자를 표적으로 삼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추진하던 대오스트리아 합중국 방안이 만약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제국 내에 거주하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자치권과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 굳이 신생 세르비아에 합류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안정을 되찾는다면 영토 확장을 노리던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안정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었죠. 이렇게 생긴 민족주의적 적대감과 제국 내에서의 차별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지며 결국 검은손은 황태자를 암살해 제국에 혼란을 주는 것이 세르비아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14년 6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보스니아에서 예정된 군사훈련을 참관하기로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민족주의 단체인 젊은 보스니아 소속 가브릴로 프린치프와 네델코 차브리노비치는 황태자 암살을 계획하는데요. 검은손은 이들의 배후에서 무기와 자금, 훈련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5명의 암살조가 꾸려졌고 이들은 5월 28일 베오그라드를 떠나 6월 1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보스니아에 잠입합니다. 6월 28일 오전 9시 20분 사라예보역에 도착한 황태자 부부는 보스니아 총독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시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첫 번째 암살 시도가 벌어지는데요. 네델코 차브리노비치가 황태자 부부의 차량을 향해 폭탄을 투척, 그러나 수행원들이 부상을 입었을 뿐 암살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총독은 더 이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군병력이 있는 곳으로 향하자고 황태자에게 건의하는데요. 하지만 황태자는 부상당한 수행원들을 위로하겠다며 병원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죠. 총독은 암살 위험이 있으니 병원까지 이동하는 경로라도 바꾸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황태자 부부의 운전수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태자 부부가 탄 차량은 밀야츠카강의 라틴다리 근처를 서행하게 됩니다. 한편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암살 실패에 절망하며 인근 카페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눈앞을 지나가는 황태자 부부의 차량을 포착하는데요. 그는 곧바로 권총을 꺼내들었고 근거리에서 황태자 부부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태자비 조피, 황태자 페르디난트는 오전 11시 30분과 40분 무렵 나란히 사망합니다.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가브릴로 프린치프와 네델코 차브리노비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암살 계획과 세르비아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수용해야 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 오스트리아 선전물 관련자들을 파면할 것,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를 해체할 것, 암살에 관련된 자들을 전원 처벌할 것, 그리고 오스트리아 관리들이 암살 음모 조사에 참여할 것. 세르비아는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마지막 요구는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거부했고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7월 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얽혀있던 유럽의 정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양국이 전쟁 상태에 들어가자 세르비아의 동맹이자 후견국이던 러시아 제국은 7월 29일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독일 제국은 러시아에 동원령을 해제하지 않으면 전쟁 상태로 들어가겠으며 12시간 내에 답변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에도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18시간 안에 답변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러시아는 답변을 거부했고
프랑스는 우리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8월 1일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했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가 참전. 8월 4일 독일이 출입행 계획에 따라 중립국 벨기에를 침공하자 벨기에의 독립보장을 하던 영국이 참전. 이후 11월엔 오스만 제국이, 1915년엔 이탈리아가 참전하는 등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